예. 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유튜브 보면은 7월, 9월, 뭐 연말 어마어마한 이제 부동산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다. 그때 뭐 피크를 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경매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여러 가지 경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제, 네.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과천 뭐 자이라든지 뭐 송파동, 송파동 같은 경우에 뭐 제가 한번 유튜브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경매 치면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앞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뭐랄까 너무 싸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뭐 근데 이제 이게 뭐 음마아파트 34평형이 매매가 7억, 자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 매매가가 8억. 자 이런 정말 대재앙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자 정부가 결국은 비상발령을 내려. 아마 음마아파트 34평이 7억이 저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잠실주공 36평 8억? 한 20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거래된 가격이 있을지도 진짜 궁금하네요.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뭐 성동구의 왕십리 쪽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뭐 12억짜리가 5번 유찰돼 가지고 4억 최저가. 그래서 제가 조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이 사실은 일단 서울에 뭐 개포 주공도 입주가 됐고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집주인이 직접 사는 경우 비율보다 네. 전세가 많은 비율, 새로 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실거주로 들어가 사는 비율보다 전세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 그 역전세가 이루어지면 뭐 한 1억, 뭐 한 2억 이 정도를 다시 집주인이 반환해 줘야 되는데 네. 역전세가 돼버리면 반환 못하죠. 생각보다 그 2억, 뭐 1억 이거를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집주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쵸.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내년까지는 구조조정이 해이고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총재도 구조조정이 안 됐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한다까지 발표를 했는데 좋아진다라는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경기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찍어놓은 그런 영상들 보는데 그 상반기에 대한 평가도 생각보다 잘 버텼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뭐 미국의 그 뭐 이제 연준이나 뭐 이런 그 의견들을 잘 인용해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버텼죠. 그런데 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다시 그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생산성이 엄청 높고 소비가 늘어가지고 충분한 지금 늘어난 유동성이 필요한 정도의 경제 사이즈가 커지든가 아니면 지금 경제 사이즈에 맞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 아픈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구조조정의 시기인데요. 아픈 시기를 과연 거쳤나? 시중의 유동성이 그래도 많이 지금 우리 경제 사이즈에서 맞게 줄어들었나? 이렇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되고 네. 그렇다면 또 어떤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소비 증대가 이루어졌나? 그걸 보면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챗GPT 정도 나왔지만 그게 소비랑 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어서 이 코로나로 이제 확 푼 유동성을 담을 수 있는 경제 성장은 아직 없지 않았나. 그래서 뭐 결국은 전망은 전망일 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코인,
그다음에 아파트 이 자산들이 과연 이제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부채 없이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저는 기다린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제 위기 대응 솔루션을 항상 좀 검토해 보시고 저희 로집사와 같이 상의해 달라고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방법으로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법정관리, 뭐 회생 절차, 뭐 파산 절차, 뭐 또는 사전 구조조정, 뭐 이런 제도들이 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한번 조정이 거쳤다고 보는데 뭐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최고가 대비. 근데 시장 그 아파트 자산은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게 아파트 자산이 빠지는 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000조를 넘는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크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큽니다. 근데 그 경우에 매년 감정가대로 그 대출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감정가가 갑자기 이제 주변 떨어지면. 시세를 보고 이제 확 떨어지게 되면 다음 만기 때는 일부 원금을 갚고 그거에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맞출 때 사실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 원금을 최대한 소위 이제 연끌을 해서 아파트나 뭐 전세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이제 월급으로는 그냥 생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계속 상승해주면 이제 최적의 솔루션인데 이게 안 되면 네네. 일단 소비할 돈이 없죠. 그렇죠. 그게 문제에서 그럼 그대로 계속 아파트 가격 해야 되냐? 그럼 그런 날은 오지 않고 구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하락 부분이 건설 경기에 영향을 주고, 그 건설 경기의 침체가 그 뭐 일단 1차적으로는 건설사, 뭐 금융사, 뭐 이런 그곳에 그 신용 위기나 뭐 경색이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롯데건설 신용 등급도 강등됐잖아요. 롯데건설하고 위기가 와서 롯데그룹에서 뭐 1조 원 이상 이제 긴급하게 자금 수여를 했는데, 롯데건설이나 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순살자이라고 하는 이제 자이 GS건설 같은 경우도 대형사이긴 하지만 향후에 추가 매출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예, 뭐 이제는 더 수주를 뭐 하기도 하기 어렵고. 과연 버틸 수 있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그룹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자금 지원을 해야 되나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그룹사가 탄탄하다 보니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대형 건설사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수 없다. 않나. 네. 그래서 중소형 위기가 되고 나서 이제 대형사에 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그렇게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보로 맡겼던, 신탁에 담보로 맡겼던 물건들의 공매가 뭐 어느 정도는 진행이 또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온비드나 이런데 저희가 이제 쭉 보면서 지금 같은 시기는 사실은 자주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이제 5% 정도 넘었던 적이 2013년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공교롭게 딱 10년 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하면 2018년이 왔어야 되는데 2018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지연됐고, 그리고 금리 올라간 그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에 또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었다가 다시 쪼이면서 2013년에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갔고,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인플레가 되니까 돈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한국은행 총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금리가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에 대한 전망도 뭐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시장과 또 미국 시장이 뭐 완전히 똑같진 않고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이런 뭐 방안들이 금리로 인해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저는 뭐 문외한이니까 저희 지금 유튜브에서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달러를 푸는 거하고 한국에서 달러를 푸는 원화를 푸는 거하고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시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5조 달러 정도 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무역 규모가 뭐 한 25% 대미 그 무역 규모가 한 25% 정도 되는데, 그게 달러가 왔을 때 달러는 원화 기준하면 그 100원당 1,2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배 정도를 더 풀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도 저희한테는 너무 많은, 장사가 잘 되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수출 기업들이 푼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이 밀려서 올라가는데 그걸 흡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은 지금 고용도 좋고 그래서 뭐 흡수가 가능한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 구조조정, 사전 구조조정 이런 제도에 대한 것도 그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그런 쪽 자금을 모아두고 있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 솔루션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회생센터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간 경우, 혹은 뭐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상거래상의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이제 좀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거래 대상자인 기업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려서 거액의 상거래 채권이 이제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냥 그 막연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통 납품을 하던 회사가 본인이 자의로 회생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다른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회생에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 100원을 납품하고 100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100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100원의 채권을 그러면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회생 절차 안에서 이제 채권자로서의 참여를 하는 그 절차가 되는 거고, 네. 그 채권자로서의 참여할 때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상거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회생 절차 생소하기도 하고 뭐 바쁘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알아서, 채무자 회사가 알아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이버에 한두 번 검색하는 걸로 끝나겠죠. 예.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뭐 사실은 전체 회생 절차의 채권자 중에 보면은 상거래 채권이 그 적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회생 절차에서 제대로 의견 개진도 못하고, 또 동의를 안 받더라도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비율이 맞춰져서 인가가 받아버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변제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보면은 그냥 저 회사 나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의견 내는 거, 그냥 그 대표님들이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이 이제 막 면책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개인회생 제도하고 법인회생 제도를 혼동해서 시장에서 좀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법인회생 제도에서는 면책이라는 건 없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만 살아나가고 면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채권, 뭐 1억이면 1,000만 원 받았다면 나중에 9천만 원이 되는,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돈은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지금 회사가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그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100원에 대한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그 100원을 뭐 30원으로 그러면은 30원만 현금을 갚아줄게, 뭐 20원만 갚아줄게 하면서 그 현금 변제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나머지 못 받는 70원은 출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출자 전환은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주식. 그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 주선과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제대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두 번째는 출자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도 이걸 환가할 수 있는지, 매각해서 그 추가적인 그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출자 잠깐. 네. 이건 쉽게 알려드릴 수 없는 정보죠. 아, 네네네. 그렇죠. 이건 참, 뭐 좀 네. 저희가 정말 그 꿀단지처럼 조용히 지금 어떻게 요거를 저희한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꿀팁인데, 네,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인데, 그러니까 부가세를 원래 다 내셨을 거예요. 100원에 대해서. 근데 나는 결국에 실제 30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은 70원에 대한 부가세 7원이거든요. 그 7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뭐 제일 확실하고.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리고 뭐 채권자 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거래를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문가를 통한 대응을 한다면 지금 그냥 나 그냥 돈 날렸다 100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최대한 이걸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경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로집사 회생센터에서는 채권자들 위해서 뭐 3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대리를 해서 회생제도에서 가장 유리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를 해드린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생계획이 인가돼서 출자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 매각 주선과 관리를 해준다는 건. 세 번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되실 부분이 모든 사실 이 발언권은 규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 채권 하나 들고 있을 때랑 우리 이 그 상거래 채권들도 어떻게 보면 연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자들이 모여서 1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랑 그 회생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주식이 내 주식 한 주 매각하는 거랑 뭐 모여가지고 100주를 매각하는 거랑 이거는 그 다른 완전 그냥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되게 모여야지 훨씬 더 가치가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시기에 뭐 채권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뭐 법인 도산 사건, 회생과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들도 많이 생길 시기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아티클을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아마 자막으로 저희 뭐 전화번호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이 회생 절차와 관련된 뭐 채권자, 뭐 채무자, 그 다음에 인수의향자들의 를 위해서 어떻게 법률 서비스를 할 건지를 또 설명 계속 드리고 상품도 뭐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뭐 적절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M&A를 통한 인수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삼남 아이더스 그룹이나 하림처럼 M&A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다. 뭐 혹은 뭐 LBO 등을 통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M&A를 해서 성장시키고 싶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다시 뭐 내용을 꿀팁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